잠이 안 올 때 틀어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싶은 쌍아 TV입니다. 지금 바로 신조업료 4권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부방은 소영료에게 10초씩을 받아내면 무림의 맹주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나는 맹주 자리를 걸었는데 너는 무엇을 걸겠는가 물었더니 소영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게 되면 거참 아쉽겠네요. 그렇지, 정말 아쉬운 일이지. 그게 다야. 거기다가 금융법왕의 공격을 막아내기로 했던 소영료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금융법왕 입장에서는 그나저나 내가 왜 공격을 받아내고 있을까 할 만했습니다. 한술 더 떠 양과는 소영료가 공격한 횟수를 그대로 카운트해버려서 벌써 5초씩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금융법왕은 지금 돌아가는 꼴의 어리둥절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금융법왕이 첫 번째 초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융법왕의 무기는 금으로 된 원형 골이었고 그래서 금륜이었습니다. 무섭게 날아드는 금륜을 소영료는 겨우 피해내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초식만에 승기를 잡은 금융법왕에게 양가가 말했습니다. 6, 7, 8, 9, 10 이제 10초씩이 다 끝났어. 더 할 말 있어? 라고 말이죠. 금융법왕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살다 이런 억울한 일은 처음인지라 그저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는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초식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행히 소영료는 고매파의 뛰어난 경공술 덕분에 계속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양가가 벌써 1000초씩이 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날 금융법왕은 집에 가서 피똥을 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리 되자 강분한 금융법왕은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곧 금륜으로 천지가 모두 뒤덮이고 말았으니 이는 고매파의 경고술로도 더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양가가 소영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양가는 재빨리 금륜의 고리 사이에 봉을 끼워 금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륜의 힘이 어찌나 강했는지 그 여파로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금융법왕은 난생 처음 받는 치욕이었습니다. 소영료는 이 큰 싸움에 아쉬움을 걸었고 양가는 두 번째 초식이 됐을 때는 이미 1000초씩이라고 했으며 또 자신이 아끼는 금륜을 땅에 처박히게 하고 말았으니 저 같아도 화가 나서 양과한테 미친 듯이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금융법왕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러나 양가가 일이 날뛰는 배경에는 항상 확정이 있었으니 천지가 개벽할 항룡 18장이 금융법왕에게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항룡 18장을 잘 막아내는 금융법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정은 600인력, 금융법왕은 500인력이었기에 결국 금융법왕은 내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금융법왕은 오늘 빚은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너나 할 것 없이 양과가 우리의 체면을 살렸다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룡마저도 양과가 이제는 곽부의 남편감으로 괜찮겠다 싶었고 곽종은 서둘러 소영료에게 양가와 곽부의 혼사를 주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양과는 사부인 소영료가 보호자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양가는 손사래를 치며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곽종은 헛다리 전문인지라 양가가 그저 쑥스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너가 양강이라 같이 밥 먹고 응?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응? 다 했으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응?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 그러자 소영료가 말했습니다. 양과의 아내는 곽부가 아니라 내가 될 거예요 라고요. 곽종은 그 말이 얼마나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양가를 사모하는 감정을 솔직히 말한 소영료. 그런 소영료의 모습을 보고 존경해서 사모의 감정으로 바뀐 양과였습니다. 딸꾹질을 멈춘 곽종은 이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찌 스승과 제자가 결혼하여 한 이불을 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룡이 재빨리 당신은 왜 이불 빨래를 여기서 하세요? 라며 차분히 양가를 다시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양가는 자신을 혼내면 급발진하는 병이 또 도졌습니다. 하여 큰 소리로 누가 뭐래도 반드시 소영료와 결혼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누가 가진하게 제자 아니랄까봐 곽정은 극대노하여 양과의 정소리를 내려치려 했고 이는 반드시 절명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옆에서 소영료가 달려들어 말려보려 했지만 아무도 곽정을 막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과를 보고 있자 아비 양강의 얼굴이 떠올랐고 차마 내려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양가와 소용료를 그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정의 가슴에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는 큰 멍울만이 남았고 말이죠. 밖으로 나온 소용료는 다시 아무도 없는 고묘로 돌아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양가는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씁쓸했지만 소용료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필요 없었습니다. 고묘에 가면 어서 옥녀심경의 마지막 단계도 완성하자고 했습니다. 옥녀심경의 마지막 단계는 한 쌍의 검술로 이름은 옥녀소신검이었으며 실제 옥녀심경은 옥녀소신검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임종이 창안한 옥녀소신검은 왕중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안한 것이라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남녀만이 연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옥녀소신검은 이제껏 누구도 완성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양가와 소용료는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식당 안에는 황룡과 갑구 그리고 무시 형제들이 있었고 또 이들을 노리고 있는 금융법왕도 있었습니다. 금융법왕은 이렇게 빈손으로 몽골로 돌아가면 체면이 없어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황룡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황룡을 인질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큰 공은 없는 거였습니다. 소용료는 금융법왕의 무서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양가 보고 그냥 가자고 했고 양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양가도 금융법왕과 싸우는 것보다 어서 빨리 곽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황룡에게 눈짓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법왕은 그럴 틈도 안 주는 김룡소설의 최고의 악역이었으니 하여 즉시 황룡에게 덮쳐가는 금융법왕이었습니다. 김룡소설의 최고의 감성반은 양가였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금융법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가는 금융법왕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소용료에게 같이 싸우자고 말했고 말이죠. 양가의 부탁이면 불구덩이도 들어갈 소용료였기에 금융법왕을 상대로 양가와 소용료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금융법왕은 500인역, 소용료는 250인역, 양가는 150인역이었습니다. 이는 금융법왕이 얼마든지 양가와 소용료를 해치울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금세 소용료에게 위급한 순간이 왔고 이를 걱정하는 양가는 연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옥녀소신검의 포텐이 저절로 터져버렸습니다. 소용료 역시 양가와 같은 이유로 옥녀소신검을 터득해버렸고 양가와 소용료는 이 옥녀소신검을 금융법왕한테 일제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법왕은 순식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소용료와 양과 그리고 황룡까지 같이 덤볐더라도 승산이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옥녀소신검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가와 소용료는 대적과 싸운다는 생각보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옥녀소신검에서 발휘된 위력은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한순간이긴 했지만 옥녀소신검의 무공수치는 700인역이었습니다. 금융법왕은 더 이상 버티다간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었기에 결국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양가는 금융법왕을 2번이나 물리쳐줬고 이번에는 황룡의 목숨마저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황룡은 양가에게 따뜻한 하룻밤이라도 대접해주고 싶었기에 오늘은 이 마을에서 자고 내일 작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선의로 시작된 것이었으나 또 다른 사건을 만들고 말았으니 황룡은 소용료에게 감사했고 또 호감이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여 정말로 몰라서 제자와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재차 타일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소용료는 그럼 고묘 안에서만 살면 되죠? 라고 했고 그 말에 황룡은 하지만 양가는 언젠가는 고묘 밖으로 나가고 싶어질걸?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버린 상꼬마 소용료는 가서 양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하여 그대로 쪼르륵 양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가야 나랑 있다가 언젠가는 실증이 날 것 같니? 라고요. 그 말에 양가는 백발이 돼도 좋기만 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용료도 나도 그래 라며 금세 안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가와 소용료가 같은 한 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게 된 황룡이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양가가 오늘은 따로 자야 할 것 같아요 하자 소용료가 안 돼 난 너랑 자고 싶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오해할 만은 했습니다. 하여 황룡은 얼굴을 붉히며 했네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황룡은 오해하면 안 됐습니다. 사조 영웅전 때 곽정과 항상 한 방에서 잤었던 황룡은 말이죠. 실제로도 소용료와 양가는 플라토닉 러브 중이었습니다. 소용료는 이때도 공중에 줄 하나를 쳐서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공중에 줄 하나만 치면 잠자리가 해결되는 이 방법이야말로 집값 폭등을 잡아줄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줄값과 목값이 폭등하는 건 막지 못했겠지만요. 양가가 잠든 사이 소용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양가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양가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순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용료는 사라졌고 탁자 위에 작별의 글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가는 어떻게 만난 소용료인데 이대로 헤어진다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양가는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소용료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라? 그런데 저 앞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보니 황룡과 곽부 그리고 무시 형제들이 금융법왕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황룡의 오행기 무술로 쌓은 돌더미로 난석진을 만들어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나 금융법왕은 악역치고는 너무 분량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돌더미가 당최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나마 한 건 하는 금융법왕이었습니다. 황룡이 방심한 틈에 곽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출동해서 곽부를 구해야 할까요? 바로 양과였습니다. 그나저나 양과는 주인공치고는 분량이 적절했습니다. 머릿속에 소용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양과는 황룡과 곽부 때문에 또다시 금융법왕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황룡에게는 양과의 합류가 이제는 금융법왕을 이길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여 양과에게 난석진과 자신의 작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전은 양과가 금융법왕을 도발하여 난석진으로 끌어들여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용료가 없는 양과는 옥녀소신검을 써도 150인력의 실력밖에 안 되었지만 난석진에서 금융법왕을 상대하니 금융법왕도 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여 황룡의 작전대로 금융법왕이 점점 난석진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하기만 할 금융법왕이라면 어찌 끝판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금융법왕은 위기를 감지하더니 무시무시한 무공으로 난석진 바위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때 금융법왕은 마치 마동석처럼 모두 부셔버렸는데 처음부터 이랬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황룡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황룡도 이렇게 될 거라 예상하지 못한 터라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양가가 무작정 자신의 몸을 날려 또다시 황룡을 구해냈으니 그럼 네가 죽어라 하며 즉시 양가를 공격하는 금융법왕이었습니다. 그대로 양가는 피를 토하며 한참을 날아갔고 필시 큰 부상이 틀림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중에 떠올랐던 큰 바위가 금융법왕한테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를 놓칠 황룡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임신한 몸이었지만 200인력의 무공을 가진 황룡의 장력이 금융법왕의 가슴에 적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법왕은 끝판왕답게 황룡에게 반격을 했고 그렇게 황룡도 그리고 양가도 또 금융법왕도 모두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청색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나타나 곽부와 무시 형제들에게 금융법왕이 부셔버린 난석진을 다시 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대로 난석진이 다시 완성되면 금융법왕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걸을 힘도 없었기에 제자 다리파에게 엎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양가가 정신을 차렸을 땐 청이소녀만이 남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황룡은 곽부와 무시 형제들이 데리고 간 모양이었고 말이죠. 그러자나 청이소녀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외모가 매우 추악해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녀가 찾아와 양과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육무쌍이었고 청이소녀와는 사촌간이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양과가 육무쌍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육무쌍은 청이소녀가 쓴 가면을 벗기고는 양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름은 정령이었고 가면 속에 상당한 미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령의 외모는 신조염녀 미녀순이 5위입니다. 그리고 황역사의 제자였습니다. 실은 정령과 육무쌍이 어린 시절 이목수가 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여 부모를 잃어 오갈 데가 없어진 정령은 우연히 황역사의 제자가 되었고 특이하게도 육무쌍은 이막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육무쌍이 원수 이막수의 제자가 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항상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막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막수의 독공술 비급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여마도로 불리는 이막수가 이를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육무쌍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영은 사촌간이니 이막수에게서 육무쌍을 지켜줘야 했고 덩달아 양가도 소용료를 찾는 것을 잠시 미뤄두고 육무쌍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마도 이막수는 육무쌍을 찾아내고 말았으니 이렇게 신조염녀 4권이 끝났습니다. 저 역시 구독을 안 누르는 분을 찾아내고 말았으니 뜨끔하죠잉?